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최근 잦아진 YTN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 보도에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에필로그 Y시간,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조사 결과 판독법을 배워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격적인 라이딩 계절이죠. 9월에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합니다. 코로나19 영향 그리고 계절 변화와 함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성숙한 자전거 운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YTN 보도 가운데 빈도수가 높았던 여론조사 보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도 YTN 보도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 많이 보셨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 대신에 비교적 빠르고 쉽게 민의를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등이 수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요. 각 당은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의 과정에 놓여 있는데요. 국민의 의견은 어떨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금 추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YTN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여론조사가 여론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달 동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을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린 바도 있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묻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YTN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국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제 뉴스 시간에 매일 정치 관련된 대담을 나누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YTN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관련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YTN 여론조사 보도 준비할 때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언론사들이 이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이 국민들의 생각을 이 수치로 계량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치는 이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매우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옳다 그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기준이 좀 상대적이고 심지어 좀 이중적이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나마 좀 수치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또 정확성과는 또 거리가 먼 그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YTN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사기관인 리얼미터하고 이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또 궁금한 현안을 추가해서 또 하나씩 더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YTN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에디터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렸는데 변호사님께서는 YTN 보도, 여론조사 보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먼저 드는 생각은 아쉽지만 좀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 기법이나 설문 배치 등 다른 여론조사와의 구체적인 차이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만 최종적인 결과에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는 좀 생략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 코멘트 같은 걸 통해서 그 해당 여론조사의 특징과 한계 등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주면 좋겠고요. 또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표 보도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 등에는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저도 변호사님과 의견이 이제 같은데요. 그 YTN의 보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자주 알려준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수치의 의미가 어떻게 이제 국민에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미를 전달하는 면에서는 좀 친절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은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행 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질문의 종류나 보기의 제시 순서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실행 기관이 어딘지,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우리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부모님의 출신 지역, 본인의 고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래서 선거 결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예측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질문인데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뉴스로 보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사 기관이나 기간, 조사 문항, 응답률 등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수치보다는 전반적인 추이, 경향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시던데, 평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지적 동의하고요. 굳이 제가 좀 해명을 좀 하자면, 이 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좀 질문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 배경 그리고 취지가 이제 녹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결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방점이 이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훑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정된 또 보도 시간 그리고 지면 때문에 뭐 제약이 있다라고 일단 좀 변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악마는 또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사기관마다 다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묘한 뉘앙스의 그런 차이가 좀 숨어 있고요. 또 그래서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저런 방식의 차이 때문에 YTN의 조사 결과는 다른 곳과 다르다. 뭐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주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또 매주 조사가 나올 때마다 그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복적인 좀 낭비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들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뉴스 진행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친절한 보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 YTN 여론조사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YTN에서 실시하는 것 말고 또 시중의 여론조사들이 지닌 문제점이나 그 여론의 왜곡의 위험성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들 지적하는 기획 보도나 프로그램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데, 구체적인 방송 편성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상시적 또는 적어도 그 중요한 선거 임박 시기에 그 어떤 주간 단위의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이나 코너 같은 걸 신설해서 해당 주간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 여론조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정보 그 교양까지도 그 교육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떤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언론의 보도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보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것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YTN의 현재의 보도를 보면은 그 여러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에 몰입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 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연령별로 고르게 표집해서 집단 안의 집단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심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코너 신설 그리고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좀 비교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제안 유념하고요. 사실 그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송사들도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현존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YTN은 현재 가능한 모든 여론조사를 뉴스에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YTN의 조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 각각의 언론사가 이 발표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이게 다 제각각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매주 A 언론사의 흐름은 이렇고 B 언론사의 흐름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클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화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제가 보도국에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일단 여론조사 수치가 과연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 같은데 평가원님께서는 또 여론조사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신 적도 있으니까 참신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고 모든 예측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긴 한데요.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청자 게시판이나 아니면 뉴스 댓글, SNS 등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민심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각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는 유사성이 있겠지만 그 바깥의 다른 채널과는 완전히 사용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통로 자체가 이미 구역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몇 년 전에 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설문 결과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이미 어떤 접근자 자체가 편향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는 보수신문에 아니면 진보는 또 진보신문에 노출되어서 각각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설문의 결과가 실제보다 과대 해석되거나 아니면 가소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론의 추이나 아니면 민심을 확인할 차선책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여러 개의 채널을 꼼꼼히 확인해서 20대의 의견은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에서 40대는 40대의 의견이 주로 많이 노출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자님들이 품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처럼 정말 딱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것은 찾기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진실에 좀 접근을 해본다는 민의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접근해 본다는 의미에서 조금 그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일부 매체들이 좀 시도를 해온 바와 같이 그 조사 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 질문을 반복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 패널 조사를 한다든가 또 재반 여러 시중 여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가지고 지지율 등의 전체적인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종합 지수를 개발해서 소개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상의 키워드 언급량 등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텐데 그게 비용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별, 지역별 어떻게 정확한 표본을 뽑아내고 또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뽑아내는지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YTN은 전체적인 이 조사 결과 외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런 조사 결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 있는데 YTN은 그런 다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크게 의미가 있다. 이 연령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기사에서 저희가 언급을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그걸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는 이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그 계층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회사의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이제 부여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난제입니다, 사실은. 이 보정한다는 건데 각종 데이터를 다 모아도 이걸 어떻게 보정하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한다면 그 기관이 정말 뭐 모든 여론조사를 다 독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최근 선거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방송사들이 꽤나 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구조사를 해도 뭐 누가 몇 %로 이긴다는 말을 못하고 몇 %에서 몇 % 사이를 득표할 거다라는 식으로 흔히 요즘에 많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심지어는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사 방식은 계속 나날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짐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심이 왜곡돼서 표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미래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조금 더 꼼꼼하고 신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여론조사를 조사하라. 그 일부 매체들은 그 여론조사를 수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 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뭔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끌어가려는, 그러니까 밴드워건 효과를 불러일으키려는 그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너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용자들의 관심이나 그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그 여론조사가 일종의 여론조작 수법으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는 그 수치 결과를 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 결과 보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사별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에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뭔지, 또 고려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YTN에서는 시청자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꼽아 여론조사를 의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YTN 시청자 센터로 여론조사에 관해 묻는 시청자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 중 옥석을 가리고 그 결과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시민데스크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의견에 좀 귀 기울이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뉴스를 매일 하면서 정말 하루에 하나씩은 여론조사를 좀 보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하루에나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어떤 특정 시점에 얼마나 조사되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은데 대체로 거의 뭐 하루에도 수십 건 또는 수백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시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국내에 이런 의뢰를 좀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수백 개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히 그것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 신고제이지 허가제는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네. 자체적으로 업체 신고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600개가 될지 800개가 될지는 굉장히 많네요. 네, 알 수가 없고요. 이 자주 익숙하게 듣고 있는 조사기관은
뭐 협회 같은 곳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사 기관은 대체로 한 30여 대형 건 내외 업체가. 네. 예, 숫자가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항상 늘 궁금했던 게 혹시 선생님은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맞아요. 전화가 오지 않는데 전 과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인가? 네. 근데 이게 이른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작위 추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작위로 또 이 추출돼서 어떤 누구에게 조사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벼락 맞을 가능성보다도 더 낮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시청자 의견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왜 이런 건가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선거조사인데 선거조사인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뭐 크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의식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면접원이 물어보는 질문인 경우에는 내가 굳이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대선 후보를 또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샤이 네. 이런 이제 본능이 샤이 본능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결과가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 또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어느 방법이 정답인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응답률 부분이 저는 또 궁금했어요. 네. 항상 보면 응답률이 늘 한 자릿수였던 것 같거든요. 많아야 뭐 6, 7%고 뭐 4, 5% 보통 나오던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응답률 되게 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무도 들었어요.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의심하는 것 중에가 낮은 응답률이거든요. 네. 그럼 낮은 응답률이라면 이 조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수치가 바로 응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률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조사, 낮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응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는 태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조사 전문가이고 네.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또 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간 전화가 온다면 좀 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낀 게 20, 30대 그 MZ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층들이 보면 뭐 선거라든지 대선, 뭐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혹시 여론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특성도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관심도겠죠. 그만큼 정치 현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그만큼 2030 세대, 네. MZ 세대가 높아졌다. 결국 높은 관심도가 여론조사를 전화를 받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찾아보면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인 건지 언론사의 문제인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또 어느 한쪽의 전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하거나 또는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공공조직을 통해서 지금 선거조사는 검증까지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일부러 조사를 함부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보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또 해석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 독자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이 여론에 대한 좀 더 차분한 대응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전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오는 영향을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찬성 국민 여론도 있지만 또 반대 여론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뭐 여론조사 기관을 불신하거나 또는 언론사를 불신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네,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하면 또 말하는 것 중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방법이나 조사 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0수년 동안 조사 방법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표성이 있게 표본을 추출하고 네. 또 객관성 있는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자의 의견을 왜곡 없이 모아내는 것이 이 여론조사의 가장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을 위해서는 여론조사 기관도 어떻게 하면 조사 방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언론사에서도 굳이 여론조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빅데이터 같은 방법도 있거든요. 또는 빅데이터 외에도 또 시청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사, 또 여론조사 기관, 정부, 정치권, 그리고 학회까지 망라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보고 어떻게 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항상 이 조사가 완전 무결하다 또는 완벽하다 언제나 똑같은 결과이다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전체의 응답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네. 이른바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로서 기대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올바르게 여론조사를 보고 참고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모처럼 긴 추석 연휴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가 여의치 않아 집에서 YTN 뉴스를 시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자 모니터단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10분쯤인데요. 지금은 석양이 남아있어서 아직 환한 보름달을 감상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의 모습이 드러났다 감춰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은은한 달빛이 퍼지며 깊어가는 밤의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남산은 달맞이 명소답게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시청자 모니터단은 3시간에 걸쳐 어두워진 남산과 달의 모습을 잘 봤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는 시청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며 한가위 달맞이에 참가한 것처럼 생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부량이 10%가량 줄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 가운데 쓰거나 먹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시청자 모니터단은 명절 연휴에 적절한 뉴스였다며 불필요한 생필품을 이웃 돕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감의 댓글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고무줄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응답률이 낮아서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응답률 10%. 개별 조사 결과로 섣불리 우열을 가리긴 어렵지만 누가 분위기를 탔고 누가 꺾였는지는 추세를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단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설명해줘 흥미를 끌었다고 평했습니다. 응답률이 낮다는 점 등 여론조사가 전체 여론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이해를 도왔고, 숫자가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하는 YTN 보도국은 1년 365일 돌아갑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포자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될 만큼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학은 매우 중요한 학습 과목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수다학과 같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다학은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실제 학습하는 아이들보다도 수학으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집 안으로 딱 파고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다. 초등학교 3학년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좀 다소 이른감이 있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흔한 고민이라고 이게 볼 수가 없거든요. 수학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독서 습관 잘 잡힌 오늘의 주인공. 지난 방송에서는 직접 학생의 생활을 보고 맞춤 해결책을 제공하는 구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패널에 포함되어 고학년까지 수학 흥미를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학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이론은 잘 알지만 문제에 대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학생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관찰의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 구성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보다 명확한 솔루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상 관찰이나 기본 성질의 이해를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의 양과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에게 학습 부적응과 지루함을 토로하게 했는데요.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선생님에게 답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는 아이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완벽함, 호기심이 오히려 실제 학습 능률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가 조급해하더라도 진정시킨 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해결책이 제공되었는데요.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례자 학부모의 모습에서 일반적인 부모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혹시나 아이의 고민을 부모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자책하고 있을지 모를 다수의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다학은 전문가들의 조언뿐만 아니라 정식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여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장점, 언어적 이해력이 높다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이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한 수학 클리닉 검사,
창의적 열정 연구소의 감정, 자세, 실력, 학습법을 검사하는 매스 테스트를 중복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신력 있는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객관적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는 거죠. 수다학은 학부모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을 만한 고민거리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면서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수다학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의 발견과 함께 폭넓으면서 명확한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